안녕하십니까. 우리 문제풀이 오늘 정책론 보겠습니다. 102페이지. 자, 마찬가지로 이제 주요 문제들, 그다음에 주요 지문들, 좀 어려운 것들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항상 먼저 문제 풀시기 전에 기본 내용 조금 숙지하시고, 그다음에 문제 푼 다음에 들으시면 이제 문제 풀다가 좀 궁금했던 사항들이 좀 해결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문제 풀 때 좀 궁금했던 부분이 이제 지금 요 강의 때 좀 해결 안 되면 따로 나중에 또 질문하시면 되기 때문에 일단 항상 선행되는 게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자, 1번 문제는 2015년도 서울 실급 문제긴 한데 굉장히 많은 걸 함의하는 문제예요. 뒤에 나올 문제를 미리 좀 하라는 식의 그런 메시지가 있는 문제여서 보시면 1번 지문인데 노이가 정책 분류할 때 썼던 기준이 강제력 행사 방법과 적용 대상이었어요. 근데 이런 지문이 사실은 이때 처음 나온 거예요. 그 말은 처음 나올 때는 그걸로 틀리게는 안 만들어요. 그리고 뒤에 분류는 맞죠. 분배, 구성, 규제, 전면은 맞는데, 그래서 로이가 분류한 정책 중 특이한 게 구성이니까 우리는 로구라고 암기는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는 안 되고, 보통 문제 만들 때 처음 나오는 내용들은 그냥 보통 맡겨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누구든지. 그리고 그 다음 나올 때 그걸 깊이 있게 내는 거예요. 자, 2번은 자, 분배 정책의 특징이죠. 정면 대결보다는 갈라먹기. 영어로 로그 롤링.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행정학은 영어를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영어를 주는 이유는 번역을 달리해서 그래요. 그래서 항상 영어를 같이 보시라 했어요. 자, 보통 요즘 쓰는 말은 로그 롤링이에요. 내용상은 갈라먹기, 나눠먹기인데. 그리고 뒤에 이해관계보다는 이데올로기. 벌써 비교하는 지문 나오면 이렇게 항상 A보다는 B다. 이런 식의 지문 나올 때는 늘 바뀌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보여라 했죠. 이거는 일단 분배 정책은 이해 문제예요, 아니면 이데올로기 문제예요? 그렇죠. 이해 문제거든요. 더 많은 이익을 갖기 위한. 이데올로기는 이념적 문제이기 때문에 주로 어떤 정책 같아요? 지분배 정책이에요. 답은 그래서 2번 가면 돼요. 그리고 3과 4는 그냥 무난한 내용들이고, 자, 그 1번 문제의 1번 지문이 우측에 4번 문제를 볼까요? 자, 작년도 서울 구급 문제예요. 꽤 길죠? 보통은 이렇게 길지 않는 게 일반적인데 길게 나왔어요. 그러면 로이가 말한 정책의 유형에 따라서 결정과 집행은 달라진다. 이런 내용이 책에 다 들어있는 말인데 잘은 안 보는 내용이에요. 제가 장담하지만 대다수의 수험생들이 주로 보는 이 내용들은 각 정책 유형별 사례 중심으로 봐요. 특징도 몇 가지만 눈에 띄는 것만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지? 이럴 수 있어요. 자, 넘어가 볼게요. 2번 로이는 정책의 유형을 이렇게 했는데 구분 기준이 강제력 행사 방법 그리고 비용부담 주체. 비용부담 주체가 약간 뭐라 했어요? 행사 방법과 적용 대상이잖아. 답이죠. 1번, 3번, 4번을 모른다 하더라도 답은 벌써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되게 어렵게 풀었어,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했던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어려운 게 아니고 당연하게 쉬운 거예요. 그래서 밑에 블루가 되어 있지만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그 박스를 주고 정책의 유형을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박스 틀을 좀 잘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어려운 게 아니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1번 문제에 그 2번에 있었던 이해 문제냐 아니면 이데올로기 문제냐 이것도 있었죠. 이것도 넘겨보시면 104페이지에 6번 문제 볼까요? 자, 거기에도 자, 분배 정책 내면서 일단 2번에 포크 배럴, 4번도 뒤에 로그 롤링. 좀 전은 나눠 먹기식이라고 했지만 영어로 넣어놨어요. 근데 앞에 정책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 그래서 이해 문제라는 거예요. 지문을 하나씩 보다 보면요, 다 이게 커버가 돼요, 여러분. 제가 우리 공들이면서 만든 이 책이 좀 압축된 문제긴 해요. 하지만 중복을 많이 뺐고 중요 지문 다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푼다고 좋은 게 아니고 하나를 풀더라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니까 반복을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얇은 책을 그러니까 만약에 1000페이지 책이 있다, 200페이지 있다라면 200페이지짜리를 5번 보는 게 훨씬 나아요. 1000페이지 한 번 보는 것보다도. 그래서 지문을 잘 활용하시라는 말씀. 그러면 다 안 풀어도 다 커버되기 때문에. 나머지 무난한 문제죠. 구성정책은 헌정수행 문제였고.
자, 2번은 그냥 간단하게 로이가 불리는 것은 뭘 찾으면 돼요? 로구니까 구성만 찾으면 돼요. 1번 있잖아요. 제가 수업 때 했던 암기법, 로구, 뭐 사자, 알상추, RF 경보, 그거 보시면 돼요. 자,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작년도 서울시 문제가 좀 어려웠어요. 서울 7급이. 자, 옳은 것은 찾아 묻는 건데, 자, 로이의 정책 분류는 다원주의, 엘리트주의를 통합한다. 이것도요, 굉장히 다들 어렵게 풀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2번 같은 경우는 쉬운 사례예요. 3번도 쉬운 사례인데 4번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1과 4가 낯선 말인데 판단할 근거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다들 어려웠어요. 또 조작적 정의가 뭐냐? 그 개념도 어려워. 조작화라든지 그럼 조작이란 의미는 좀 인위적인 거예요. 일부러 만드는 표현인데 검증 가능하게 바꿔주는 정의가 조작적 정의라 불러요. 또는 조작화라고 하는데 다 책에 있는 건데 단지 자꾸 귀퉁이 있어서 안 보는 거예요. 근데 1번 같은 지문은 제가 수업 때 문제풀이 같은 거 할 때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기본 강의가 있고 심화가 있다면 심화 때 제가 할 때 뭐라면 로이가 불리는 정책 중에서 요 규제 정책은 이거는 다원주의 정치다. 왜냐면 보통 규제라는 거는 정책을 만들면서 이익 보는 자하고 좀 손해보는 사람을 선택하게 돼요. 규제했을 때 손해보는 자, 이익 보는 자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갈등을 조정해 줘야 돼요. 그 조정자 역할하는 것이 정부고 정부 역할이 조정자인 것이 다원주의거든요. 다원주의라는 말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재분배라는 것은 뭔가 이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데올로기 문제이기 때문에 엘리트의 결단이 필요하게 돼. 이게 엘리트 정치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놨다면 다원주의 엘리트 다 나오는구나, 포함하는구나가 느낌이 오시는 거지. 이렇게 푸는 거예요. 4번 지문은 어렵다 해도 1번 지문으로 맞구나 하니까 그렇지. 또 의심은 가요. 조작적 정의가 용이해졌다? 한계로 나와요. 어렵다는 한계로 들 때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밑에 써 있지만 그 로이의 그 박스 분류 약점이 제 교본서에 정확히 있는 내용이에요. 뭐 시험에 나와서 제가 뭐 얍삽하게 넣은 게 아니고 있는 게 나온 거예요. 근데 다들 이제 못 봤을 가능성이 큰 거지. 자, 밑에 있다 보니까. 아무튼 어렵게 보시면 안 된다는 말씀. 지금 딱 봐도 로이의 정책 분류가 대세예요. 로이가 워낙 선구자라서 여러분 로이의 정책의 형태들을 네 가지를 다 사례들 특징 다 아셔야 돼. 그러니까 분배 또는 배분, 재분배, 규제해서 또 구성까지 해서 무조건 이유불문, 무조건 내용, 뭐 사례 완벽히 해두셔야 돼. 정말 중요한 분류이기 때문에요. 쉬운 건 다 알아요. 누구나 다 아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데 모른다 떨어지는 거예요. 중요한데 어렵다 해야 돼요. 무조건. 그래야만 남보다 앞서가요. 대다수가 어려우면 잘 안 보려고 하고 보는 것만 보려고 하니까 시험에 나오면 당황스러운 거예요. 무조건 로이는 완벽히 정리하시죠. 넘겨서 자 우리 6번 맞아보자면 자 정책 분배 정책인데 자 제로섬 게임이 생긴다. 영합 게임. 주로 영합은 무슨 게임과 관계됐다. 대표가 재분배예요. 요 분배 전체가 난제로섬 비영합이고 요 규제나 재분배는 나라면 이게 제로섬 게임이에요. 제로섬 게임. 그러니까 정책을 통해서 이익 보는 자하고 손해 보는 자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더하면은 0 되는 거고 분배 정책은 정부가 혜택을 베푸는 거라서 다 플러스이지 마이너스가 없어요. 이거는 비영합이다라고 불러요. 지분율 특징이죠. 그러니까 답은 바로 나오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 용어를 좀 참고하시면 돼. 포크배럴, 롤링 같은 거 다. 이걸 용어를 알아두셔야 다음 문제에 또 해결 될 거니까. 자, 8번 문제는 이제 약간 최근의 문제 패턴인데요. 정말 단순해요. 행정학은 사실은 최근의 패턴이 필요가 없는 과목이에요. 우리 9급 시험 과목에 고등학교 과목인 사회, 과학, 수학 들어오면서 좀 문제의 형식이 조금 바뀌었어요. 근데 형식만 바뀌었지 내용은 똑같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사례형처럼 낸 거지. 다음 중 괄호에 있는 걸 한번 찾아봐라. 뭐냐? 봤더니 괄호에 들어갈 말이 있는 자한테서 이렇게 이전해 준대요. 이게 뭐야? 재분배예요. 혹시나 해서 또 사례도 전화요. 친절하게. 누진세, 용세민, 무주택자. 누가 봐도 이거는 재분배예요. 재분배는 계층 간 갈등이 있어 없어요? 있죠. 있는 자 없는 자 갈등 이념. 2번 바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1번처럼 뒤에 로그 롤링,
그다음에 3번 이것도 자주 나오는 질문이에요. 가치 배분에 큰 영향이 없다. 뭐 이게 구성 정책 같은 거. 이렇게 그러니까 답도 쉽고 사례도 그냥 무난한 것들. 대신 답이 2번 보인다고 바로 가면 안 된다는 말씀. 그러니까 읽어서 아 이거구나라고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다음을 위한 대비가 돼요, 여러분. 이 지금 보는 이 시간이 나한테는 마지막 조준 시간이다 생각하시면 암기하면 안 돼요. 왜냐면 암기하면 까먹을 거니까. 철저하게 어딘가에 힌트를 잡아놓고 힌트로 정책을 연결시키면 돼요. 그러면 볼 때마다 이 힌트 때문에 떠올라요. 그러면 평생 기억하는 거예요. 암기 안 하더라도. 그렇게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좀은 더딜지라도 그게 더디는 게 아니고 더 빨리 가는 길이니까 급하다고 쓱 넘어가면 그건 공부 하나만 또 하셔야 돼. 그러면 낭비니까 무조건 이해하자. 근데 왜 이게 이런 특징인지를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안 돼도 노력하셔야 그 과정에서 창의력이 생기기도 하고 이게 박히는 거예요. 어딘가에. 당해볼 때마다 알 수 있게. 자, 7과 9번은 정책 과학의 문제인데요. 특히 이제 9번 같은 문제가 정책 과학은 잘은 안 나오는데 어렵게 나왔어요. 특히 작년 서울 7급 문제가 이 왼수놈의 7급 문제가 어렵게 내는 바람에 많은 7급 수험생들이 허무했던 문제였어요. 이게 뭐지? 책에도 잘 없지만 있다 하더라도 언급도 잘 안 되는 내용들이었고 또 봐도 어려워 이게. 처음에는 이게 뭐지 그래요. 그 말이 그 말 아닌가 그래요. 보통 정책과학 그러면 행태과학과 비교하면 되고요. 자, 이게 행태과학이면 행태과학의 대표는 사이먼. 이런 거와 비교되는 것이 정책과학이에요. 이렇게 정책과학. 요 정책과학의 대표적 인물이 라셀과 드로고, 라스웰, 드로인데 요 정책과학은 정책을 연구하는 거고요. 이놈은 행태 연구하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후기 행태주의예요. 그러니까 행태주의를 비판한다. 그건 이제 아빠들인데 이쪽이 쭉 가는 건데 라셀이 제시했던 특징이 우리 그냥 편하게 암기시킨 게 있죠. 맹문다규, 맹문다규 이렇게 맥락 그다음에 뭐 문제의 지향, 다학문, 규범성 등이 일단 특징인데 드로는 대표가 드로 묵시적 지식, 드로 초합리성 정도만 알면 된다고 했어요. 웬만하면 이렇게 나와야 돼 문제가. 근데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갑자기 봤더니 그러니까 1번은 알죠. 사회 문제 해결, 문제 지향, 문제 해결하자. 그리고 4번도 다양한 방법, 다학문성, 다양한 방법 이것도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1번이 정책 과정에 관한 지식, 정책 과정에 관한 지식과 또 밑에 보면 정책에 필요한 지식, 정책 과정에 필요한 지식이래요. 필요한 지식. 정책 과정에 관한 지식, 정책 과정에 필요한 지식. 그 말이 그 말 같아. 그렇죠? 근데 필요하다? 그 말은 처방을 한 거예요. 이건 필요하지 않냐라고 처방. 이거는 그냥 단순히 있는 것에 대한 서술이라면 그냥 과정을 서술하는 거예요. 그렇다. 근데 이거는 필요하다? 아, 이거는 문제다. 해야 한다는 식의 처방에 들어간 거라서 이게 처방적 지식이고 이게 실증적 지식인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뭔가 또 그럴 거예요. 이거를 곰곰이 한 10번만 정도 가면서 읽으시면 아 라고 금방 감이 오실 거예요. 자, 과정이냐 아니면 필요한 거냐에 따라서 의미가 바뀐다는 거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결론은 잘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요 정도 틀 속에다가 요것만 추가적으로 알면은 완벽히 다 커버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정책과학은 큰 포인트는 아니에요. 자, 넘겨보시면 11번 문제가 또 어려워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안 하고에 정말 큰 차이가 나는 문제가 11번이고요. 10번은 그냥 읽으면 금방 알아요. 쉬운 거고 11과 12가 같은 맥락인데 자 11번이 어렵기도 하고 최근 문제여서 설명드리면 일단 정책 결정 요인론의 대표적 이론이 경제적 자원 모형인데 벌써 느낌이 와요. 경제적 자원. 정책을 결정짓는 요인이 있어요. 그게 뭐 사회 경제 요인이냐 아니면 정치 요인이냐 이렇게. 근데 이러면 무슨 요인이 중요하다고? 경제 요인이. 왜? 경제적 자원 모형이기 때문에. 제목 자체가. 그래서 1번처럼 소득, 인구 같은 사회 경제 요인이 정책을 결정한다. 공부를 처음 한 사람일지라도 그 정도는 감이 와야 돼요, 여러분. 무조건
암기로 푼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거는 한계가 있는 거니까 처음 보는 문제가 나온다고 전제를 하고 그 문제를 풀 때는 그 안에서 답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말이. 근데 이번에 정치적 변수는 정책에 단독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게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특히 4번, 3번도 정치 체제는 환경 변수와 정책 간 4개 변수가 아니다. 더 어렵고, 어리무중이야, 점점. 4번. 사회, 경제, 정치, 정책은 순차관계다. 첩첩 3중이야, 아무튼. 이거는 도저히 감이 없네요. 이건 알아야 풀리는 거니까. 일단은 제목 자체가 정책 결정 요인론이에요. 이렇게. 정책을 결정 짓는 요인이 무엇인가 밝히자. 정책 결정 요인론. 자, 요놈과 대비되는 것이 사실은 앞에 나왔던 정책 유형론이에요. 정책 유형론. 로이, 알모다 포엘 등이 했던 유형론. 그러니까 분배 정책, 규제 정책, 정책의 유형에 따라서 정책 과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때는 이 정책이 독립 변수라고 해요. 독립 변수. 원인 변수인 거, 독립 변수. 왜냐면 정책에 따라서 과정이 바뀌는 거니까. 정책이 먼저 해요. 근데 이놈은 정책을 결정짓는 원인이 뭐냐. 그러니까 다른 게 있어요. 이제는 정책이 종속 변수가 돼요. 정책을 결정짓는 요인이 있는 거니까 지금. 그러니까 뭔가에 의해서 지금 요 정책이 결정이 되는 상황이에요. 해놓고 이제 이론이 막 전개가 되는데 여기에 대표적 이론이 첫 번째는 자, 사회 경제학자들부터 경제학자들 연구다. 두 번째가 이제 정책학자가 나와요. 자, 그런데 자, 요 기본 틀은 어떤 거냐면 이건 잠깐 지울게요. 자, 이게 사회 경제 변수고 사회 경제 이게 정치적 요인, 정치 체제 같은 정치고 이게 정책이라면 지금 이런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요 정책을 결정짓는 것이 얘인지 아니면 얘인지예요. 해놓고 처음에 경제학자들 연구봤더니 벌써 느낌이 경제학자 그러면 경제 요인이 중요하구나 나와요. 그러니까 뭐 1인당 소득 같은 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회, 그 지역의 인구의 특징이 중요한 거예요. 그 지역 사회에 뭐 다 부유층이 살아요. 그러면 당연히 정책이 좀 다른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유층에 사는 지역과 좀 없는 사람이 사는 지역은 정책이 다르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 내용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이게 어려운데, 자, 이것도 세 가지 또 분류가 돼, 세 가지로. 첫 번째가 참여 경쟁 모형. 참여 경쟁? 이 경쟁자가 힌트인데요. 이 경쟁은 주체가 정당이에요. 여러분, 정당끼리 경쟁이 심하면 복지 정책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많아질 거예요. 정당이 경쟁이 심하면 서로 표 얻으려고 복지를 많이 막 약속한단 말이에요. 경쟁. 그래서 경씨 정치 요인이 중요하구나?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경쟁자를 정당 간 경쟁으로 이해한다면 내용은 금방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 경제적 자원 모형이에요. 내용은 쉬워요. 경제적인 자원이 중요하니까 이때는 경제적 요인이 중요하구나. 정책을 결정하는 게 예군하는 쉬운데 그 다음이 더 어려워요. 뭐냐면 이때는 그러면 앞에 정치하고 요 정책이 관계가 허위 관계가 돼요. 허위 관계. 허위. 이 말 일단 중요하고 한 다 해놓고 세 번째는 혼합 모형에서는 혼합이니까 벌써 느낌이야. 정치하고 경제 다 중요하구나. 둘 다 중요하구나. 혼합이니까. 근데 이때는 요 정치와 정책은 혼란 관계가 돼요. 자, 이런 말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잘 들으셔야 돼. 허위란 말과 혼란이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제 정책의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변수가 있다면 이 변수 이외에 3변수가 있어요. 보통 1변수, 2변수라는 말을 써요. 보통 이게 1변수, 2변수, 즉 독립변수, 종속변수라는 말을 써요. 원인, 결과. 보통은 요 정치가 얘를 가져온다라고 설정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또 다른 게 뭐가 있는 건데 지금 그 중에서 자, 이 상태
자, 이 상태는 지금 정책을 가져온 게 뭐 때문이에요? 사회 경제 요인 때문이에요. 둘 관계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남들이 볼 때는 관계 있게 보여. 즉, 잘 봐요. 두 변수 사이에 숨어서 양쪽에 영향을 주는 변수. 이게 허위 변수예요. 그러니까 둘 관계가 없는데 불구하고 있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이게 허위 변수고, 이걸 통제해버리면 정책은 안 생기는 거예요. 이게 허위 변수의 뜻이. 자, 혼란은 뭐냐면, 자, 이런 관계가 혼란 변수나 혼란 관계의 그림이에요. 좀 전에 이게 허위 변수. 봐요. 이게 1변수, 2변수고 3변수인데 3변수의 종류가 지금처럼 허위 변수도 있는 거고 지금처럼 또 혼란 변수, 뭐 매개 변수가 막 있는 거예요. 이번엔 이게 혼란 변수가 있다면 이 상태예요. 이미 정책은 정치적 요인도 영향을 줬어요, 안 줬어요? 줬죠. 얘도 줬죠. 그러니까 이 정책이라는 놈이 얘 때문인지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지금. 이때는 얘를 통제하더라도 정책은 생기거든. 왜? 얘가 나름 미치고 있는 중이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혼란 변수고 혼란 관계라고 불러요. 이렇게. 허위 관계. 첫 번째 허위 변수일 때는 허위 관계가 되는 거고 혼란 변수일 때는 눈은 혼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요 3변수의 종류가 허위 변수, 혼란 변수, 무슨 선행 변수, 뭐 매개 변수 등이 있단 말이에요. 선행은 앞에 오는 거고 매개는 어디 껴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말할 때는 변수는 두 가지예요. 1변수, 2변수, 독립, 종속. 그러면 선행이란 앞에 오는 거니까 어디 앞에 와야 될 것 같아요? 이 앞에 와야 돼. 이게 선행 변수예요. 선행 변수가 독립 변수 앞에 오는 게 선행 변수고 매개 변수는 안에 껴있는 변수예요. 그러니까 얘한테는 결과가 되는 거고 얘한테는 원인 되는 변수가 매개 변수라 불러요. 매개 껴있다. 이렇게. 자, 전부 없게 이제 질문. 자, 우리 현재 요 경제 자원 모형은 지금 무슨 관계고 무슨 변수예요? 허위 관계예요. 허위 변수잖아요. 지금 이런 관계가 지금 자원 모형이니까. 그러면 이번에 정치적 변수는 정책에 단독으로 영향을 미쳐 못 미쳐? 못 미치고 있죠. 안 미치고 있잖아. 이거 맞는 질문이지. 3. 정치 체제는 환경과 정책 간의 매개 변수가 아니죠. 당연히 매개 변수 아니잖아요. 매개는 여기 있는 건데. 요놈이 가져온 결과인데 아닌 거고. 4. 사회, 경제, 정치, 정책이 순차 관계인가요? 봐요. 사회, 경제, 정치, 정책이 순차라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틀린 거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거. 모르면 틀려요. 알아도 풀기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이 기회에 제대로 한번 정리하셔야 돼. 또 듣다가 이거 좀 이해 안 되네. 항상 뭐라고? 이론 강의 들어서 보완하시면 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게 가장 그냥 컴팩트하게 정리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혹시 이해가 안 됐다면 반복하시면 돼요. 할 말은 다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우측에 12번은 이제 한계에 관련된 건데요. 여러분, 이것도 상식이에요. 정치적 변수하고 무슨 사회 경제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게 계량화가 더 쉬울까요? 아무래도 경제가 더 쉽지 않을까, 계량화가? 1인당 소득 같은 걸 의미하는 거니까. 그러면 연구 잘하면 계량화가 쉬운 걸 더 많이 있을까요? 계량화가 어려운 걸 많이 했을까요? 쉬운 걸 쓰겠지. 그러니까 조사할 때 쉬운 걸 더 많이 가져온 거예요. 이건 좀 덜 가져오고 구하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정책을 가져오는 상황에서 가져온 걸 찾을 때 얘는 실제보다도 과대평가되고 이놈은 더 과소평가가 돼. 그러니까 실제로 유사하게 미쳤다 하더라도 조사해온 자료에 사회 경제가 많거든. 그러니까 많이 미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계량화가 곤란한 정치적 변수는 과소평가되고 계량화가 용이한 사회 경제 변수는 과대평가되었다는 한계를 갖고 있는 게 12번 그 문제. 12번의 사를 봤더니 정치적 변수를 과대평가가 아니라 과소평가하는 거니까 틀린 질문이죠. 뭐 답은 딴 데 있지만 이렇게. 1번처럼 뭐 정책이 독립변수인가요? 아니잖아. 종속변수. 여가 독립변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당연히 환경과 관련시켜도 환경과 정치를 환경과 관계시킨 것이고요. 아까 우리 5번에 허위 관계라면 허위
경제의 변수가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사회 변수라면 이건데 미치고 있는 거지. 이것도 벌써 12번에 5번 그 지문이 벌써 11번에 대한 암시를 했던 거죠. 낼 거다. 더 봐놔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3. 혼란 관계니까. 혼란 관계는 이게 혼란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지금 미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제목이 정책 결정 요인론. 이 테마는 그렇게 쉬운 테마는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를 정확히 해놓다는 말씀. 제가 다른 저 중요한 주제보다도 좀 중요도는 덜하지만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린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모르면 틀린 거예요. 앞에는 그냥 가만둬도 잘 푸세요, 여러분들이. 푸니까 큰 문제는 없으니까. 이거는 좀 더 집중해서 듣고 한번 멈춘 다음에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자. 그 말씀이죠. 자, 정책 과정 가보실게요. 108페이지에. 자, 1번 문제는 이제 가장 기본 문제고, 참여자의 분류 문제예요. 공식, 비공식. 보통 공식 그러면, 비공식의 참 대표가 정당이라서 답은 쉬워요. 자, 공식, 비공식 그럴 때, 공식 참여자, 자, 비공식 참여자. 이렇게. 공식의 대표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예요. 행정, 입법, 사법부. 비공식의 대표는 정당이에요. 정당, 뭐 시민단체, 언론 등인데 많은 분들이 정당이라는 말과 의회를 헷갈려 하더라고. 정당은 엄연한 밖에 있는 기구예요. 국회는 정부 안에 있는 3부의 하나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공식 그러면 공무원이에요. 이쪽은 공무원이 아닌 거고. 정당원들은 공무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당이 요건이 되어서 국가한테 보조금을 받더라도 그거는 보조금 받는 것이지 공무원은 아닌 거지만 행정부 수반, 공무원들 다 이게 공무원이잖아요. 공식. 입법부, 그러니까 의회, 국회의원, 국회 상임위원회 다 이게 공식이에요. 사법부, 당연히 헌법재판소 다 이게 공식 참여자 알아보시면 돼요. 자, 입법부가 하는 역할이 뭐고요? 법률 제정하는 것이고 사법부는 사법적인 결정, 재판하는 곳이잖아. 당연히 공식적으로 보시면 돼. 그래서 답은 뭐 3은 쉬운 거고요. 그 2번도 잠깐 보시면 2번에 3을 보세요. 행정기관은 법률 제정과 사법적 판단을 해요? 말이 안 되지. 법률은 여기서 제정하고 이거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기관의 역할을 구분하셔야 되는데 그 구분한 기본 문제, 아주 쉬운 문제. 비록 주문 좀 길어 보여도 답은 쉬운 그런 문제였어요. 자, 3번 간단하죠? 세 가지 모형 찾는 건데 다 금방 보이고 4번 같은 경우는 이 모형을 찾는 건데 어찌나 쉬운지 일단은 그 박스에 있는 첫 번째 힌트가 이미 답을 주었어요. 제로섬 게임. 이게 뭐요? 이슈 네트워크. 그리고 저 참여자들 간의 뭐 자원과 조건의 불균형 발생하면 막 나올 거고 머릿속에 세 가지가 딱 떠올라야 되죠. 자, 정책 네트워크 모형. 그러면 세 가지가 그 3번의 문제처럼 하위 정부 모형 또는 철의 삼각. 그렇죠. 그리고 이슈 네트워크 또는 이슈망 또는 정책 문제망. 그리고 정책 공동체가 나와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게 제일 참여자가 좁죠. 철의 삼각. 철이니까 굉장히 안정적이고 삼각이니까 3자만 참여하죠. 그게 뭐예요? 관상위. 관료 상임위원회 A집단. 관상이 제일 안정적이에요. 이슈망은 수많은 사람들 참여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동적이며 불안정해요. 유동적, 불안정. 한 관계. 이렇게. 정책 공동체는 전문가 집단이에요. 전문가 집단. 이렇게. 제일 안정적 관계고 철 안정적이고 자 이들끼리는 굉장히 자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3자가 모여서 지네끼리 알아서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답이 금방 나오고 특히 이제 여기서는 그림이 아마 떨어져요. 소태했던 그림이 이슈 네트워크라는 것은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는 거. 크기도 다 제각각 정말 다양하게 모여 있는 게 이 그림이란 말이죠. 자, 정책 공동체라는 그림은 크기가 좀 비슷했어요. 이렇게 크기가 비슷했다. 그 말은 권력도 좀 유사하고 그리고 교환할 자원도 비슷하다는 얘기지.
여기는 교환을 자원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이 같이 있어서 이 사람은 주는 게 많지 얻는 게 더 적어요. 손해예요. 이 사람은 받는 게 많아요. 플러스예요. 더하면 0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비슷한 걸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도 하나를 주지만 세 개를 얻어요. 하나를 도움 주지만 세 개의 도움을 받는 건 다 플러스예요. 플러스. 파저티브 셈이에요. 파저티브. 정합 게임이라고 불러요. 이게. 그런 차이. 그러니까 보자마자 영합, 제로서? 아니요. 이슈 네트워크 바로 나오는 거지. 몇 초 안 걸려요, 여러분. 3번 문제도 한 2초면 되고, 그 다음에 4번 문제도 한 3초면 돼요. 금방 풀고 넘어갈 문제이기 때문에. 넘겨서, 자, 5번 문제는 그 중에서 정책 네트워크 일반 유형인데, 제가 5번을 언급하는 이유는, 자, 정책 네트워크는, 이거는 굉장히 그 앞에 배경도 많이 나와요. 그 배경에 다 들어있는 거. 1번의 핵심은 경계에 있다. 그 다음에 형성이나 집행을 설명하는 도구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형이 있다. 그리고 행위자들끼리의 패턴을 찾는 데 사용된다는 말 나와요. 그러니까 패턴을 찾아봤더니 교환할 자원을 좀 많이 가진 자, 적게 가진 자도 같이 있고 어떤 패턴은 소수만 정말 딱 모여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패턴은 전문가들이 모여있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참여자하고 비참여자 간에 경계가 있다는 게 포인트인데 1번이 답이에요. 그래서 경계가 강하고 약하고는 별개의 문제. 하지만 경계는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원하고 비회원 간에 경계가 있듯이 회원 자격이 좀 엄격한지는 별개의 문제고 경계는 있다 보시면 돼요. 기본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그죠? 또 이 정책 네트워크는 한번 형성이 되면 변동이 불가능할까요? 아니죠. 변동 가능하죠. 가변적이다라고 하죠. 가변적. 그래서 5번 문제는 정책 네트워크의 일반 특징이 있는 것을 모아서 만든 문제고, 그죠? 그래서 기본으로 해두셔야 돼요. 그리고 6번부터는 이제 다 비교하는 거예요. 요 세 가지 비교하는 문제. 다 쉬워요. 자, 우리 8번을 봐보시면, 자, 8번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자, 로주라는 사람 의미 없어요. 일단 핵심은 정책 네트워크 모형이에요. 옳지 않은 것은 정책 공동체가 이거죠. 좀 전문가들. 그래서 비교적 폐쇄적이죠. 비교적. 뭐보다? 얘보다는. 이 셋 중에서 제일 참여자 수가 적은 게 얘예요. 3만 참여하니까. 제일 폐쇄적이에요. 그 다음에 얘고 그 다음에 얘기 때문에. 맞는 말이. 그리고 이슈 네트워크는 유동적, 불안정. 맞아. 수시로 변할 수 있고. 또 정책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행위자 간의 관계 형성 등의 동기는 자원의 의존성, 자원 의존적이다. 서로 의존적이거든. 의존적. 그러니까 내가 줄 게 있고 받을 게 있다고 친다면 이놈은 이 사람 입장에서는 주는 게 많은 거고 이거는 유사하게 거기서 다 주고받는 관계고 이놈도 서로 얻을 게 있어서 만나는 거예요. 자원 의존적이다. 그 말 때문에 한 거야. 정책 네트워크 특징 말할 때 네트워크란 것은 망이죠. 망. 혼자가 아니고 같이 하는 게 네트워크니까 하는 이유는 내가 다 없거든. 자원이. 그러니까 뭔가 의존적인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뭐하라 망을 만들어요. 혼자 안 되니까 만드는 거지. 자원 의존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체크하시면 돼요. 그리고 4번은 정책 네트워크를 통한 산출은 처음 의도한 내용과 유사하며 산출에 대한 예측이 용이하다. 자, 1번 제거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도 제거가 돼야 되고요. 3도 제거가 되면 답이 4번 남아있어야 돼요. 왜냐면 그 지문은 평상시에 우리 일반 수험서에는 명시된 바는 없거든요. 심적으로는 가요. 이거 막 틀린 것 같다는 거 있지만 우리가 알고 푸는 건 아니란 말이지. 그러면 우리가 아는 걸 제거하면 답은 남게 돼요. 그렇게 푸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책 네트워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 여럿이 모여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의도해서 만든 망이지만 논의하는 과정에 변화가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예측이 쉽지 않다는 거죠. 예측이. 뭐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자, 이런 문제를 계기로 한번 다져보시면 돼요. 다져보시면 되겠다. 자, 넘겨서 자, 정책 의제 설정인데요. 자, 정책 과정의 총 크게는 4가지, 그렇죠? 정책 의제 설정, 정책 결정, 정책 집행, 정책 평가인데 첫 단계가 정책 의제 설정 단계예요. 정책 의제 설정. 그 다음이 정책 결정.
그 다음은 정책 평가할 거고, 이게 결정, 그리고 집행, 나중에는 평가,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 항상 이 틀을 좀 전제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여기에 나올 말을 여기에 쓴다거나 그럼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의제. 그 중에서는 1번 문제는 의제 설정 과정에서 나오는 용어 문제예요. 종종 나오기 때문에 잘 구분해 두셔야 돼요. 옳지 않은 거. 1번은 사회 문제. 자, 문제죠, 문제. 그러니까 개인의 사회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의 문제가 많은 사람의 문제가 된 거죠. 사회적 문제가 됐다. 맞는 말. 공공의제, 영어로 public agenda. 번역할 때 그거를 공공 말고 공중의제라고도 번역을 해요. 그래서 대중의 주목을 받을 가치가 있고 정부가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거기 때문에 틀린 거죠. 공공이 다 공감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거 문제다. 문제다. 정부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대다수가 다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야 정부한테. 했으면 좋겠다. 이게 공공의제, 공중의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3은 사회적 이슈죠. 이슈. 사회적 이슈. 논제라고 부를 때. 이거는 이제 논쟁거리예요. 맞고. 공식의제가 정부가 선별해서 밝힌 거죠. 풀겠노라고. 자, 설정 과정이 어떻게 돼요? 사회 문제, 그리고 사회적 이슈, 그리고 공중의제, 그리고 정부의제가 돼가요. 이게 정부 안에 들어온 상태잖아요. 이렇게 들어온 상태. 이게 일종의 정책의제인데 담당자가 공식적으로 표명한 거예요. 풀겠노라고. 근데 유사한 말이 되게 많아요. 공중의제 대신에 이게 뭐 체제의제, 이러면 뭐 제도의제. 이렇게. 이게 토의의제면 이러면 뭐 행동의제. 이게 환경의제라면은 이거는 뭐 공식의제라는 식으로. 전자하고 후자가 명칭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아. 그래서 앞에는 채택 전이라서 대중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받고 있으면서 정부가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상태. 이게 공중의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공식 채택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문제라는 것은 이게 아마도 문제니까 결함이야. 결함이 발생했다. 이게 이슈가 되죠. 이슈. 논쟁거리가 돼. 논쟁거리. 사회적 이슈. 일반 대중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정부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까지 이룬 거예요. 이게 공중의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 개념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예요. 2번도 그런 문제 연상이죠. 여기 볼래요? 이 문제가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정부가 안으로 채택을 해야 이게 정책 의제예요. 이게 채택이 되었을 때 그나마 해결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이게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서 중요하다고 해도 정부가 다루지 않으면 그 문제는 해결책이 없어요. 해결책이라는 것은 이 정책 의제를 통해서 만든 결정이 해결책인데. 그래서 그 이번 질문에도 리을처럼 일단 공중의제가 됐다 해서 해결된다는 건 없어요. 공식의제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서 이번 조합은 좀 어려워요. 왜냐면 하나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답이 되고 말고인가요. 이거 뭔지 말이야. 기역, 니은, 디귿은 맞는 거 알겠어. 근데 다른 선택 지문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들어있어요. 근데 리을이 애매해. 이게 있으면 답이고 없으면 얘가 답인데 애매하죠. 그래서 좀 쉬운 조합은 아니었던 문제. 7급답게 냈다. 7급답게. 자, 3번 문제는 의제 설정 모형이죠. 모형부터 뭐가 있어요? 외부 주도형, 뭐 동원형, 내부 접근형. 자, 사실 설정 모형은 제일 어려운 문제가 사례형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 책에 있는 사례를 좀 많이 봐둘 필요가 있어요. 올림픽이나 월드컵 유치는 외부 주도형이에요? 아니야. 동원이지, 동원형. 정부가 한 거야. 우리가 하라고 강요하지 않았거든요. PR도 했던 거고, 정부가. 딱 봐도 동원형이죠. 자, 내부 접근형은 다른 말로 음모형이죠, 음모형. 따라서 공중으로 알리는 과정이 없어요. 그래서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한 공중의제 과정이 없다는 점에서 공중의제를 거치는 동원형과는 다르다. 이게 맞잖아요, 지금. 그죠? 맞다.
자,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과정. 자, 이게 정책 의제 설정 과정의 고참, 설정 모형이 있는데, 이 모형에서의 세부 과정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즉, 외부 주도형, 동원형, 그리고 내부 접근형, 또는 음모형인데, 자, 외부 주도형의 의미는 사회 문제가 터지고 이게 이슈가 돼서 공중구조로 갔다가 정부로 들어오는 과정이에요. 지금 정부는 강요를 받고 있어요. 밖에서 하라고. 동원형은 사회 문제가 터져서 이게 바로 정보제가 된 다음에 이걸 정부가 이슈도 시키고 이슈화하고 그다음에 공중구조로 알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정부가 하는 거예요. 이게 입히는 것이 PR이야. 정부 PR.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부가 아쉬운 상황이야. 정부가 채택을 해서 이제 설득하는 작업을 정부가 하는 거예요. 근데 내부적인 접근이 내부 접근형, 음모형은 이거는 사회 문제가 터지면 정부가 바로 의제화 시켜서 끝나요. 그러니까 바깥에 알리는 작업이 없어요. 사안이 좀 중대 사안이다 보니까 일부러 국민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국방, 외교 이런 사안들은 굳이 알리지 않거든. 몰래 진행되기 때문에. 내부적인 접근, 몰래, 음모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 PR이 있냐가 둘의 큰 차이점인 거예요. PR을 하고 안 하고 차이가. 그렇게 보시면 되죠. 자, 밑에 4번은 이제 정책 의제의 설정의 이 쉽냐 어렵냐 문제인데 하나만 아시면 돼요, 여러분. 그 2번처럼 자, 여기 볼게요. 이거거든. 이 정책 문제가 이 문제가 채택이 쉽냐 어렵냐예요. 이게 쟁점화가 크면 채택이 쉬워 어려워요. 쉬워요. 중요할수록 채택이 쉬워요. 해결책이 있는 게 채택이 쉬운데 비용 부담자가 소수면 채택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비용 부담을 소수가 하고 다수가 혜택 보는 정책은 채택이 어려워요. 왜냐면 그 비용 부담은 소수가 알기 때문에 자기가 강하게 반발할 거니까. 2번처럼 자, 이거 답은 2번 다 쉽거든요. 지표가 오류가 있으면 채택이 어렵다. 근데 2번은 사실 좀 애매할 수 있어요. 크랜슨이 한 말인데 넘어가 보고 경제재해주의에서는 노동 문제가 의제로 검토가 안 됐어요. 왜냐면 한참 성장기 때 노동 문제를 다루어 버리면 성장에 방해되기 때문에. 또 정치제재 가용자원 한계는 탐색을 어렵게 할 수도 있어요. 답은 2번인 이유가 크랜슨이 그랬어요. 전체적 이슈고 전체의 편익인데 비용 부담을 소수가 한다면 이 문제는 채택이 어렵다 싶다. 어렵다는 말 하려고 한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전체적 문제, 전체적 이익주지만 비용 부담을 소수가 하는 문제는 채택이 어려워라는 말을 크랜슨이 한 말이거든요. 이게 그나마 제일 어려운 건데 나온 거야. 서울 7급에서. 이 7급이 왼수 문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래서 일단 정책 의제는 그래도 다른 것보다는 좀 무난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봤던 것들은 틀릴만한 거 별로 없으니까 가볍게 보시면 돼요. 됐죠? 자, 쉬었다가 보겠습니다.